네, 이번 한 주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엔 맞짱 토론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경진, 이상일 두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오전에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장일치로 다시 재신임이 됐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재신임 여부를 물은 배경, 먼저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 자괴감도 꽤 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기국회 막바지에 네. 다 국민들께서 보셨지만 여당이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이 과정, 그리고 이제 임시국회가 열렸는데 국정원법 개정안이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안, 네. 일명이죠. 그런 이제 네.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인데 다 통과가 이런 됐죠. 거에 대해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에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또 여당이 처음에는 허용하겠다고 했다가 뭐 필리버스터가 좀 진행이 되니까, 게다가 국민의 관심을 또 끌게 되니까 의석수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종결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의회 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지는 걸 보고, 또 여당이 그동안 말로는 협치 운운했지만 협치하는 모습을 뭐 전혀 보이질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거를 직접 겪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굉장히 참담함과 자괴심을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당의 일부에서도 투쟁력이 또 약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까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사의 표명을 한 거죠. 그러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지금 사실은 국회법의 이 과거처럼 뭐 우리가 소위 선진화법이라고 하지만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여당이 협치를 하지 않고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원내대표 책임만은 아니다 해서 이제 다시 재심을 했기 때문에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다시 한번 앞으로 의회를 운영할 때 좀 더 슬기롭게 뭔가 투쟁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더 강구해 달라 이런 취지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괴감이 좀 큰 이유가 됐을 것 같아.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당내 사정은 우리 이제 이상일 선배님께서 이제 아마 분석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밖의 입장에서 제3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너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현안에 매몰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휘부라고 하는 것이 큰 숲을 바라보고 큰 원칙을 따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조정을 해주고 이래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수처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추천위원들 간에 합의가 안 되면 기존에 비토권이 있던 법안 자체가 잘 돼 있던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합의를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들을 추천위원들에게 좀 주문을 한다든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 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당의 입장만 너무 관철시키기 위해서 개별적인 투쟁에 좀 너무 몰입을 했었던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반문 대통령 퇴진하라고 하는 비상시국대책회의 같은 경우도 예, 예. 사실은 뭐 대통령 물러나야 된다라고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국민들이나 언론의 공감을 지금 전혀 못 받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주호영 대표가 최근에 이제 너무 어떻게 보면 이 정부 또 여당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는 데만 매몰리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좀 뭐랄까 좀 이 지도력이나 협상력을 발휘를 못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점이 좀 대단히 아쉽고 어차피 오늘 재신임을 받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큰 것을 보시고 큰 흐름을 잘 맞춰가는 그런 어떤 원내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네, 이 김 의원님께서 반문연대인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를 맡아서 또 그 반발을 의식한 행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비상시국연대와 주 원내대표 행보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비상시국연대는 이제 일부 우파의 바깥에 계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투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한 거, 그거는 이제 정기국회 상황에서 여당의 일방적인 이 밀어붙이기, 독주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분심도 생겼고 투쟁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가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다만 저는 공동대표를 맡은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 예. 원내 투쟁에 집중을 해주는 게 맞다. 네. 바깥에서 투쟁하는 분들은 뭐 그분들께 역할을 맡기고 또 우리 당이 앞으로 지향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도나 무당파에 계신 우리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려는 노력을 지금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당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 뭔가 이런 걸 좀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공수처와 관련해서 우리 김경진 의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미 밝혔지 않습니까? 여당이 소위 말해서 좋아할 만한 후보를 네. 우리 당이 추천한 후보 빼고 또 여당이 추천한 후보 변협 등이 추천한 후보 빼고 여당이 좋아할 만한 후보를 우리가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원 차장까지 지낸 분 이런 분으로 하면 어떠냐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여당이 안 했던 거죠. 그리고 회의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하는 회의를 한 2번 열고 나서 바로 법 개정으로 간 것은 여당의 의도는 본심은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하겠다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비토권을 줬던 거는 정의당이나 소위 말해서 친여의 다른 정당이 교섭단체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국민의힘은 한석 갖는 거고 다른 당이 친여의 야당이 교섭단체가 돼서 한석을 추천위 한석을 또 차지하면 결국은 자기들이 비토권 뭐 줘도 그걸 다 움직일 수 있다고 봤는데 막상 저희가 이 교섭단체는 딱 국민의힘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여당은 180석을 그 친여 성향의 무소속까지 포함하면 180석을 갖게 되니까 네. 이제는 생각이 달라진 거죠. 비토권 필요 없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해서 법을 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지금 정권이 뜻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마침 공수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회의를 열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회의를 열었는데 오늘도 지금 불발이 됐습니다. 2명 선정을 못했는데요. 불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근에 이제 검찰총장 징계 문제하고 이 문제가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다른 문제긴 하지만 네.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조금은 있어 보인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여권 내부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병석 의장이 일단 오늘 강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정부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위원 한 분이 지금 사표를 했으니까 예. 어쨌든 새로 개정된 법에 따르면 만약 국민의힘이 추천을 안 하게 되면 뭐 법학 교수회나 아니면 뭐 로스쿨 이사회에서 거기서 자동으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열렸으니까 한 번쯤 이 10일쯤 연장한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는 안 생길 것 같다. 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최소한 형식적인 합법적인 조건을 맞춰서 가자.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10일 연장을 한 것 같고요. 아마 10일 후에도 추천이 안 되면 새로 개정된 법 절차에 따라서 아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네. 추천 절차가 아마 바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같은 의견이신가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열흘간의 말미를 준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추천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추천위원 한 분을 채우라는 이야기를 했고 박병석 의장은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본인이 우리 국민의힘의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데 국회의장이 그 무기명 투표를 하는데 가서 투표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국민의힘에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기권이나 반대를 하기 위해서라면 그 기표소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 종결을 하는데 찬성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무기명 투표라도. 그러니까 비판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여기서 또 박병석 의장이 국민의힘 목소리를 무시하고 진행을 하면 굉장히 비판 여론이 더 커지죠. 이걸 의식한 것 같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민의힘 이야기 들어주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미 공수처법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한 그 법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여서 법을 통과시키고 바로 공포 시행했습니다. 이제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열흘 정도 참을 수 있지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야당은 그러면 왜 이 의미가 없는 추천위원회에 추천위원을 채워서 야당이 이야기를 앞으로 추천도 할 사람 아마 한 명을 더 할 것 같은데 네. 왜 그러느냐. 최대한 야당의 입장에서 야당의 주장을
그 회의에 남기고 싶고 국민께 알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도의 틀 안에서 최대한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이 만약에 후보 추천이 2명이 되더라도 또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이 내년 1월까지 공수처 출범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령 지금 오늘 후보가 추천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은 이제 1월까지라고 하는 것은 처장이 임명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차피 지금 인사청문회 마치는데 최소한 뭐 2주에서 3주 정도 이렇게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보면. 네. 그리고 나면 처장이 이제 차장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차장이 임명되고 나면 인사위원회 구성이 돼서 공수처 소속 검사 25명, 예. 그다음에 수사관 50명을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25명의 공수처 검사를 뽑는데 제가 볼 때는 변호사들이나 검사들 중에서 아마 여기 자원에서 오는 숫자들이 대단히 많을 것 같아요. 네. 25명이면 최소 아마 지망자가 100명이 넘어가지 않나. 4대1, 5대1 정도의 경쟁률이.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지방에 내려가야 되는 지방 내려가기 되게 싫거든요, 보면. 근데 이건 서울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 번 임명이 되면 10년씩 이제 근무를 하고 또 국가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법조인 간에 공수처 검사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보면. 그럼 면접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단 인사 기준을 이제 새롭게 이렇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서 인사 기준을 지금 합의를 해야 될 것 예. 같고요. 그다음에 이 인사 기준에 부합하는지 서류 심사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공수처 검사 뽑고 수사관 뽑으면 아무리 빨라도 2월 말, 3월 초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1월 중에 공수처가 출범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수처장이 임명이 돼서 네. 내부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어떤 준비 체제를 갖춘다. 이 정도 상황일 것 같고 실제 출범해서 수사가 가능한 시점은 제가 보기엔 아무리 빨라도 3월, 4월쯤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완전 시스템이 갖춰지려면 3월은 돼야 된다. 좀 이렇게. 4월까지. 4월도 빠르지 않나 싶어요, 예, 보면. 그렇군요. 저는 어떠십니까? 그 국회 인사청문회가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켜봤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많은 흠결이 나온 분들, 부적격자로 보이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안 해도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요청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임명하면 그만이에요. 벌써 24명이 그렇게 해서 장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장 후보자가 흠결이 있는 분이 나오더라도 네. 인사청문회는 여당 입장에서 별 걸림돌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인데 다만 정말 누가 봐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강조했지 않습니까? 공수처. 누가 봐도 정치적 중립 또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는 후보를 내놓는다면 국민의힘이 그렇게 반대할 이유는 없겠다. 검증을 철저히 해서. 네. 그런데 사실 오늘 또 화제가 된 거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 LH공사 사장 이분 말이죠. 과거에 SH공사 서울시 예. 산하에 그 사장할 때 하던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구의역 그 스크린도 사건과 관련해서 그 사망한 김모 씨에 대해서 아주 비하하는 발언. 뭐 개라고 하면서 그 친구가 소위 말해서 본인이 실수했다. 걔가 별일 안 했으면 실수 안 했으면 아무 일 없었을 거다. 이런 문제의식.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이 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겠느냐.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국민의 어떤 감정성을 건드린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분을 만약에 내놓는다면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가 있어서 낙마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정권 희망과는 반대로 공수처 출범이 또 늦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윤 총장 징계 문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수위와 징계 의결 요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저는 이미 상식과 이성을 가진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서울행정법원이 22일이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신문을 열어서 그 다음에 신문을 하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해서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온 게 있어요. 그 직무배제 조치는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몰각하는,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 맥락에서 판단한다면 저는 행정법원이 비슷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첫째, 지금 징계 사유가 이번에 그 결정문을 그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보낸 거 이렇게 많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언론 보도도 나지만 징계 이게 무슨 징계 사유냐. 너무 허접하다. 그리고 너무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뭐 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예컨대 판사 문건과 관련해서 그 문건에는 정교조 판사, 좌익 판사 이런 표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히 팩트를 열거한 거 가지고 무슨 정교조 판사, 좌익 판사의 이미지를 만들 걸로 본다. 이런 거는 완전히 주관적인 징계하기 위한 그 소위 죄를 만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징계 절차 과정을 본다면 행정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핵심 쟁점은 지금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특히 이제 대검에서 그런 문건을 작성할 권한이 있느냐, 그리고 이게 사찰이 해당하느냐, 이제 그 부분 하나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은 그건 징계위원장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윤 총장이 아무리 두 번에 걸쳐서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매번 들어갈 때마다 빼달라고 하는 게 좀 더 공정하고 적정해 보이는 건 맞거든요, 보면. 그러면 이런 정치적인 중립성 문제 부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윤 총장이나 윤 총장 사모님 휴대폰으로 지금 한동훈 검사장하고 전화 통화가 참 많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 같거든요, 보면. 네. 그러면 어떤 이 수사지의 적정성 이런 부분이 아마 22일 날 지금 이게 행정법원에서 일단 이 집행정지 신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빠르면 23일, 한 늦어도 24일 정도면 제가 볼 땐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4일 날 이릉의 결정이 나는 것을 보면 이 징계의 합법성, 징계 사유의 적절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 같으니까 국민들이 한번 그 부분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추 장관이 지금 또 전격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2차 개각 시점, 또 추 장관의 다음 행보에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내년 서울시장 보선 등판부터 차기 대권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이제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이제 네. 흘러가는 과정을 이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대통령님이나 또는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어쨌든 이 검찰총장하고 이 싸우는 과정에서 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을 가지고 보면 추 장관께서 시장이나 대통령 후보로 등판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이게 이 뭐랄까 이 외연 확장 가능성이 네. 있을까? 그건 이제 민주당 당내에서도 상당히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쉽게 아마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근데 또 민주당의 열렬 지지자들 중에서는 뭐 당신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한 몸 던졌지 않느냐,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면 아마 당내 경선에는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검찰 개혁을 하면서 내용은 검찰 장악이라고 봅니다. 국민이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면 국민의 평가를 받는 기회를 박차지 내버리지 말고 평가를 한번 받아보시라, 이런 충고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그동안 활동을 했다면 네. 국민의 평가를 받는 기회가 내년 4월에 있는데 네. 당당하게 나와서 평가를 받아보시라,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추 장관의 그동안의 행보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추 장관이 정말로 서울시장 선거에 만약에 나온다고 할까 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 이런 여론은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민평련에서요, 오늘 윤 총장의 징계 불복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으로 규정하고 또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대통령하고 검찰총장의 부딪히는 모습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아마 이제 저런 성명이 나온 것 같은데, 네. 법률적으로는 지금 징계 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사실은 사표 수리도 지금 국가공무원상 또 검사징계법상 불가능한 상황들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저거는 정치적인 메시지다. 그리고 대통령과 또 검찰 그 임명을 한 검찰총장이 부딪히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한 성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평련 민주당 내에 지금 윤 총장 자진 사퇴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말씀하신 대로 법을 모르는 분들이고 왜 그런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법원에서 윤 총장 손을 들어줄 가능성까지, 그런 걱정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윤 총장이 그렇게 미우면 대통령이 해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해임을 안 하고 대통령은
징계위에서 결정했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했으니까 대통령은 재량권이 없이 뭐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 너무 궁색한 변명이다. 사실은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다. 이 모든 배후에서 윤 총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사실상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짱 토론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 그리고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